Are you alright? You're sitting back? But of course, why don't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Emma. And I'm Joe to you. Hello, my name is Spencer. And my name is Lorraine. I'm Anthony. I'm Debbie. And my name is Abby. 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동양사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아시아 지역의 민족운동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년대 초반, 네, 각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떠한 민족운동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목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아시아의 민족운동, 그러니까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동아시아의 민족운동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동아시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여러분들 이 해당되는 범위, 해당되는 국가는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1911년 신해혁명부터 1937년 중일전쟁에 따른 연표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파트는 바로 여기 신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신문화 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냐? 바로, 네, 1914년 그리고 1923년까지 바로 이 시기를 신문화 운동의 시기라고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화 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911년부터 16년 사이, 바로 신해혁명과 위안스카이 사망 이 사이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바로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다가 위안스카이, 자, 굉장히 큰 군인이었죠?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군인이었던 위안스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군벌들이 각 지역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군벌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군사력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군사 집단을 말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군벌들이 자리를 하게 되면서 이 중국은 혼란스러운 시기가 계속되죠. 자, 권력을 잡기 위한 군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바로 혼란 그 자체였죠.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요, 새로운 지식인들은 그들을 똘똘 뭉쳐서 새로운 움직임, 하나의 어떤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의 이러한 새로운 지식인들은요,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를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충성과 효도 이런 것들 중요하긴 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민주주의 등을 통해서 중국을 발전시키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요, 아까 말했던 과학, 민주주의 등과 같은 그런 학문과 문학 등의 새로운 흐름을 도입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운동을 바로 신문화 운동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정신적인 어떤 학문적인 새로운 움직임을 바탕으로요, 바로 오사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전쟁을 치른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1차 세계대전도 참여하고 싶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익도 차지하고 싶은 일본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요, 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반대되는 쪽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이 독일이 영유권을, 그리고 독일이 어느 정도 이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칭다오 이 지역을, 산둥반도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요. 자, 그리고는요, 자, 중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으시오. 우리가 외국의 침략을 막아보겠소. 이러면서 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침략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 21개의 요구사항을 중국에 제시하게 됩니다. 자, 위안 스카이 받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권력을 생각해서 내 뒤에 일본이 있으면 내 권력은 유지가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일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때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요. 전쟁 이후에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는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자, 파리 강화회의에서는요, 승전국이 된 일본, 독일이 맞서 싸웠죠. 이러한 일본에게요, 자, 일본이 중국에게 요구했던 21개의 그 요구사항을 승인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동아시아의 평화는 일본에게 맡기자. 예, 이런 식으로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21개의 사항을 승인하게 되는 거였죠. 자, 중국에서 이익을 얻게 된 일본,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요. 반면에 중국은요, 예, 강대국의 결정에 엄청난 허탈감과 반발심을 느끼게 되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은 21개의 요구가 과연 무엇이냐? 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본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고 강화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 안에 어떠한 권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강화한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독일이 갖고 있었던 중국 안의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였죠. 중국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국 안에서 일본인에 의한 철도 그리고 광산에서 금을 캘 수 있는 그런 경영을 일본인들에게 인정한다 라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나라에게 중국에 있는 바다 근처의 땅이나 섬들을 넘겨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은 정치, 군사, 돈과 관련된 일본인 고문을 초빙해서 배우고 또한 중국 안에서는 다수의 일본 경찰을 뽑도록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 개판이라고 하는 거였죠. 네, 일본이 굉장히 중국 안에서 유리한 것들만 쏙쏙쏙 가져갈 수 있게 대한 요구가 바로 21개 요구였어요. 자, 1919년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갖게 된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자, 베이징 대학교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만큼 굉장히 넘버원, 굉장히 우수한 대학교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베이징 대학교의 학생들이요, 중심이 돼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민족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거였죠. 바로 5월 4일날 우리나라의 3.1운동처럼 일제를 대항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오사운동입니다. 자, 모든 계층이 나와서 일본에 대해서 투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나오고 상인들도 나오고 농민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 계층적인 운동인 오사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21개조 요구는 훗날 철회가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이게 물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오사운동은요, 많은 계층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운동이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난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훈훈하게 해결해 보자고요. 자, 대표적으로는요, 장개석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과, 네, 이 국민당은 바로 순원의 산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중심, 그리고 보수적인 색채를 가졌던 그런 당을 말해요. 자, 그리고 모택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 바로 소련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농민과 노동자, 이 하층민의 어떤 편에 서는 그런 공산당의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표적인 당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자, 이러한 전체적인 움직임은 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신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자, 국민당하고 공산당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 거릴 만큼 말이죠. 자, 그리고 중국 대륙의 북쪽에서는요, 요렇게 바로 일본의 지원을 받는 군벌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내의 혼란은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이 군벌은 굉장히 혼란을 유발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이에 국민당하고 공산당은요, 순원의 주도, 순원은 바로 신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었죠. 자, 이러한 주도 아래 하나로 힘을 모아서 군벌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924년에 이루어진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거였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합작품이었다. 1924년에 말이죠. 자, 순원의 뒤를 이은 장개석, 국민당의 대표죠.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공산당은 마음에 안 들어.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처럼
어쩌면 중국도 공산당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경계심. 자, 그리고 군벌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국민혁명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국민당 혁명, 국민혁명. 자, 그래서 이렇게 장개석은 두 가지 생각 갖게 돼요. 경계심, 그리고 국민혁명 말이죠. 자, 국민혁명을 시도하면서 북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던 중 장개석은요, 중국 공산당을 국민당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역시나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공산당을 몰아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제1차 국공합작은요, 바로 이 국민당 안에 공산당 사람들이 개개로 들어오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당의 어떤 몸집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제1차 국공합작이 진행이 됐던 거였죠. 자, 그리고 남경을 중심으로 국민당은요, 이 국민당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는요, 이 공산당을 없애려고 이 국민당 정부가 엄청난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국민혁명은 지속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를 보이고 있던 것이 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이 아니라요, 바로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1937년이 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침략이 본격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은요, 제발 그만 좀 싸워! 라고 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얼른 갈등 관계를 마치고 일본의 침략을 함께 막아보자 라는 것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국민의 뜻이 통하게 되어서요, 이제 마침내 두 번째 합작이 성립되어서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1945년 일제의 항복 전까지 국민당과 공산당은 불편한 협력 관계로 지속되면서 일본과 싸우게 되는 거였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중국의 1900년대 초반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단 하루도, 단 그 조금의 시간도 정말 평온하지 않았던 이 중국의 민족운동의 시기를 잘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텐데요, 이 흐름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문화운동에서부터 그리고 제2차 국공합작까지 여러분들 천천히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들을 우리 퀴즈로 잘 풀어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안녕. I sit by myself talking to the moon.